기원전 30년 8월 알렉산드리아 왕궁 여왕의 침실문이 열립니다. 로마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들이 본 것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 그녀의 팔에는 2개의 작은 상처, 독사에 물린 자국. 하지만 그날 그 방에서 죽은 것은 한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3000년 이집트 왕조가 끝났고 지중해의 권력 균형이 무너졌으며 한 시대 전체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왜 로마의 최고 권력자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반드시 로마로 데려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녀는 정말 사랑 때문에 제국을 잃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남자를 유혹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마저 무기로 사용한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표면 아래 숨어 있습니다. AM153 고전 이야기는 승자가 쓴 역사의 뒤편을 함께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51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찬란한 문명의 나라. 피라미드를 세웠고 나일강의 축복을 받았으며 신들의 후예가 통치하는 땅. 하지만 기원전 1세기 그 영광은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로마. 지중해를 삼킨 거대한 제국이 이집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더 이상 독립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보호국, 아니 사실상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한 소녀가 왕좌에 오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18살.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대관식. 그러나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전통에 따라 그녀는 혼자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남자 형제와의 결혼. 그녀의 남편이자 공동 통치자로 지정된 인물.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그녀의 친동생. 10살짜리 소년. 이것이 클레오파트라가 물려받은 운명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통치할 수 없고 어린 남동생과 권력을 나눠야 하며 언제든 로마가 삼킬 수 있는 약해진 왕국.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범상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공주들이 향수와 보석을 배울 때 클레오파트라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스어, 이집트어, 라틴어, 아람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그녀는 8개 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외교 사절을 만날 때 통역 없이 직접 대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언어는 곧 권력이고 지식은 곧 무기였으니까요. 또한 그녀는 아버지 옆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로원의 파벌이 어떻게 싸우는지, 돈과 곡식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로마의 권력 싸움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걸. 그러나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클레오파트라는 동생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립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후견인들, 권력을 쥔 황관들과 장군들이 그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여왕은 너무 독단적입니다.
로마에 너무 의존합니다. 이집트의 전통을 무시합니다.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가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직접 통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허수아비 여왕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8년 초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납니다. 군대도 없이 금고도 비어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몇 명 안 되는 상태로 그녀는 사막을 건넙니다. 시리아로. 그곳에서 그녀는 용병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은 없었지만 약속은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 왕자를 되찾으면 이집트의 부를 나누겠다. 몇 달 후 클레오파트라는 작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국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으로는 동생의 정규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힘.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로마의 내전. 로마는 두 거인의 싸움으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대 폼페이우스. 권력을 둘러싼 피해 전쟁. 그리고 기원전 48년 결정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파르살로스 전투. 카이사르가 승리합니다. 폼페이우스는 도망칩니다. 그가 선택한 도피처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폼페이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를 도와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 폼페이우스의 배가 도착합니다. 이집트 왕실의 배가 그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폼페이우스는 안도합니다. 작은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해안에 가까워지자 이집트 병사들이 움직입니다. 칼이 번뜩입니다. 폼페이우스는 그 자리에서 살해됩니다. 그의 머리는 잘려 방부 처리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어린 왕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적을 죽이면 카이사르가 우리를 좋아할 것이다.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사흘 후 카이사르의 함대가 알렉산드리아에 입항합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자랑스럽게 선물을 바칩니다. 폼페이우스의 머리. 카이사르의 반응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폼페이우스는 적이었지만 한때 동료였고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암살당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분노합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환대인가? 그 순간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후견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바로 그때 시리아 국경에 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왔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암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눈이 빛납니다. 기회. 그녀는 즉시 결정합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간다.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여왕님, 너무 위험합니다. 동생의 병사들이 항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가지 않는다. 기원전 48년 가을밤. 알렉산드리아 항구. 달빛만 있는 어두운 밤. 작은 배 한 척이 몰래 항구에 접근합니다. 배에는 두 사람. 시칠리아 출신 상인 아폴로도로스. 그리고 큰 카펫 하나. 카펫 속에는 한 여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자신의 운명 전부를 이 한 번의 도박에 걸었습니다. 배는 조용히 왕궁 뒤편에 접근합니다. 아폴로도로스는 카펫을 어깨에 메고 어둠 속을 걷습니다. 경비병들이 다가옵니다. 무엇을 나르는가? 카이사르 장군께 드릴 선물입니다. 페르시아산 최고급 융단입니다.
검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누가 카페 속에 사람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폴로도로스는 카이사르의 방까지 들어갑니다. 카이사르의 집무실, 율리우스 카이사르, 52세,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불패의 정복자. 그는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장군님, 선물이 왔습니다. 카이사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폴로도로스가 들어와 카펫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카펫을 펼칩니다. 카펫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옵니다. 검은 머리에 검은 눈, 화려하지 않지만 위험 있는 옷차림. 그녀는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고 카이사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님, 이집트의 정당한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침묵. 카이사르는 놀라움을 숨깁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공주, 시리아에서 용병을 모으고 있다는. 하지만 이렇게 대담하게 자신을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카이사르가 입을 엽니다. 여왕이라고 했나? 내가 아는 한 이집트의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인데. 클레오파트라가 대답합니다. 제 남동생은 왕자를 찬탈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정당한 후계자이며 이집트 법에 따른 공동 통치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궁전이 아닌 카페 속에 숨어 들어왔나?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정면 돌격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기습하고, 때로는 적을 속이시지요. 저 역시 같은 방법을 쓴 것뿐입니다. 카이사르는 이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성 때문이었습니다.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완벽한 그리스어로 말합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역사를 설명하고 나일강의 범람주기를 이야기하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지식을 논합니다. 카이사르는 매료됩니다. 그는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집트에 오신 이유가 폼페이우스를 쫓기 위함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카이사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에서는 장군님의 적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로원은 장군님을 독재자라 부르며 당신의 귀환을 두려워합니다. 카이사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계속합니다. 장군님께 필요한 것은 빠른 귀환을 위한 보급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공급처입니다. 그것을 내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건가? 저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섭니다. 제 동생은 어린아이입니다. 황관들과 장군들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들은 오늘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가져왔지만 내일은 장군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를 왕좌에 앉혀주신다면 이집트의 곡창지대는 로마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항구는 장군님의 함대를 위해 열릴 것이고 이집트의 금은 장군님의 전쟁 자금이 될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침묵합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제안이 정치적으로 이득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망설임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장군님, 사랑이 아닌 이익으로 맺어진 동맹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저는 장군님께 사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카이사르는 비로소 미소 짓습니다. 재미있는 여왕이군. 여왕이 되고 싶은 공주입니다. 장군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만약 내가 돕는다면? 그렇다면 장군님은 단순히 이집트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동맹으로 얻으신 것입니다. 정복은 반란을 낳지만 동맹은 협력을 낳습니다. 카이사르는 일어섭니다. 좋다. 내일 아침 프톨레마이오스와 그 후견인들을 불러라. 내가 정당한 공동 통치자임을 내가 직접 선언하겠다. 클레오파트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일어나라. 여왕은 무릎 꿇지 않는다. 역사는 이날 밤을 종종 로맨스로 기록합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날 밤 시작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동맹이었습니다. 두 정치가가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거래를 성립시킨 것뿐입니다. 물론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52세의 노련한 정치가였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지성과 담대함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카이사르의 카리스마와 권력에 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본질은 계산이었고 전략이었으며 생존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 왕실을 소집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후견인들이 입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 옆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관 포티누스가 소리칩니다. 저 여자는 반역자입니다. 추방된 범죄자입니다. 카이사르가 손을 듭니다. 조용히 하라. 이집트의 정당한 통치자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유언에 따라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 두 사람의 공동 통치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 추방은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부터 두 사람은 나의 보호 아래 공동으로 이집트를 다스릴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12살 소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견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었다는 것을. 음모의 시작. 포티누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비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카이사르는 4,000명의 병력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2만 명의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로마 군단이 도착하기 전에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장군 아킬라스가 동의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을 선동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이 우리를 정복하러 왔다고 말을 퍼뜨리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획이 실행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전쟁. 기원전 48년 늦가을. 알렉산드리아 거리에 소문이 퍼집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첩이다.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궁을 포위합니다. 카이사르는 갑작스러운 포위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항구의 선박들을 불태워라. 적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불은 통제를 벗어납니다. 바람이 불어 도시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를 일으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70만 권의 두루마리. 인류 지식의 보고. 불길이 도서관에 닿습니다. 수천 년의 지식이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창밖으로 타오르는 도시를 봅니다. 도서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원군이 올 때까지. 카이사르가 대답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식수가 문제다. 적들이 수로를 끊었다. 궁전 안에 우물을 파야 합니다. 바닷물이 스며들 것이다. 그렇다면 바닷물을 정화하는 고대 이집트의 방법을 쓰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직접 기술자들을 지휘합니다. 모래와 숯을 이용한 역과 장치,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 물 문제가 해결됩니다. 파로스 등대 전투, 포위는 계속됩니다. 카이사르는 깨닫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파로스 섬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섬을 점령하면 항구를 통제할 수 있고 원군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카이사르가 직접 병력을 이끕니다. 전투는 치열합니다. 좁은 제방에서 벌어지는 백병전. 카이사르는 전쟁의 천재였지만 이날만큼은 위기를 맞습니다. 이집트군이 제방을 끊어버립니다. 로마 병사들이 바다에 빠집니다. 카이사르 자신도 물에 빠집니다. 52세의 나이에 갑옷을 입은 채 바다를 헤엄쳐 간신히 배에 오릅니다. 그의 손에는 중요한 문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한 손으로 물 위에 들고 한 손으로 헤엄쳤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기원전 47년 봄, 카이사르의 원군이 드디어 도착합니다. 아나톨리아에서 온 로마 군단, 동시에 클레오파트라가 모은 용병들도 합류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나일강 삼각주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직접 군대를 지휘합니다. 어린 왕은 전쟁을 몰랐습니다. 후견인들의 조언도 군사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단은 이집트군을 격파합니다. 패주하는 이집트 군대.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병사들이 배에 오르려 합니다. 배가 뒤집힙니다. 무거운 황금 갑옷을 입은 13살 왕은 나일강에 가라앉습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10%가 죽었습니다. 대도서관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폐허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폐허가 된 도시를 걷습니다. 시신들이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불탄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집트의 단독 통치자가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또 다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공동 통치하지만 그는 더 어린 아이였고 클레오파트라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국정개혁에 착수합니다. 첫째, 경제재건.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고 농업 생산을 늘리며 무역로를 재개합니다. 둘째, 민심 수습. 자신이 로마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전통을 강조합니다. 신전에 헌금하고 이집트 신들에게 제사 지내며 파라오의 의식을 정확히 따릅니다. 셋째, 카이사르와의 관계 공고화.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에 예상보다 오래 머뭅니다. 로마에서는 그의 적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도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클레오파트라 때문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을 따라 여행합니다. 400척의 배로 이루어진 화려한 선단. 이것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과시였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새로운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 여행 중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임신합니다. 기원전 47년 여름,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에게 말합니다. 장군님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놀라지 않습니다. 52세의 그는 이미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정치적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원전 47년 6월 23일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 이 아이는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맹의 증표였습니다. 이집트와 로마를 잇는 피의 연결고리. 클레오파트라는 선언합니다. 이 아이는 이집트 왕조의 정당한 후계자이며 동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상 카이사르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외국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는 적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법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법을 따랐습니다. 이집트의 법에서는 이 아이가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기원전 47년 여름, 카이사르는 드디어 이집트를 떠납니다. 아나톨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로마에서는 그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말합니다. 이집트를 잘 다스려라. 나는 로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내 아들이다. 부인할 생각 없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는 복잡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클레오파트라는 이해합니다. 카이사르가 돌아간 후 그녀는 홀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여자였습니다. 카이사리온을 낳은 후 클레오파트라는 더욱 강력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녀는 직접 모든 국정을 관장합니다. 다른 프톨레마이오스 왕들이 그리스어만 사용한 것과 달리 그녀는 이집트어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파라오가 직접 이집트 언어를 쓰는 것을 백성들이 목격합니다. 감동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농업을 장려합니다. 나일강의 관계 시설을 개선하고 세금 제도를 개혁하며 부패한 관리들을 숙청합니다. 이집트 경제가 살아납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집트의 종교 권위도 강화합니다. 자신을 여신 이시스의 화신으로 선전합니다. 신전마다 그녀의 조각상이 세워지고 그녀를 이시스 여신으로 묘사한 부조들이 만들어집니다. 정치적 천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방문.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카이사르가 초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녀의 계산이 더 컸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이집트가 단순한 속국이 아닌 동등한 동맹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로 향합니다. 화려한 수행원을 대동하고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한 선물들을 싣고 로마에 도착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마련한 별장에 머뭅니다. 테베레 강 건너편 로마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 로마에서의 클레오파트라. 로마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호기심과 경외심, 그리고 불편함. 외국 여왕이 우리 장군을 유혹했다. 이집트의 마녀가 로마의 영웅을 홀렸다. 소문이 퍼집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접견하고 원로원 의원들에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포름 광장에 클레오파트라의 황금 조각상까지 세웁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전에 외국 통치자의 조각상을 세운 것은 원로원 보수파들이 분노합니다.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 이집트 여왕을 왕비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권력은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독재관이 되었고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웁니다. 로마의 정치 시스템, 원로원의 권력 구조, 군단의 충성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녀는 또한 로마 지식인들과 교류합니다. 철학자 키케로를 만나고 역사가들과 토론하며 로마의 문화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신호도 감지합니다. 카이사르에 대한 적대감, 왕정에 대한 거부감. 로마는 공화정을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왕을 몰아낸 역사를 가진 나라. 그런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점점 더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불안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침에 그를 만류했다고 일부 기록은 전합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날입니다. 점술가들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그는 원로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개의 칼에 찔려 쓰러집니다. 폼페이우스 극장 계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입양한 조카 마르쿠스 브루투스에게 향했습니다. 너마저, 브루투스? 카이사르 암살 소식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전해집니다. 그녀는 즉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자신과 카이사리온도 위험하다. 암살자들은 카이사르의 권력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카이사르의 외국인 정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포함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즉각 결정합니다. 로마를 떠난다. 그날 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안고 급히 배에 오릅니다. 로마를 떠나 이집트로 향합니다. 배 위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카이사르라는 후원자를 잃었고 로마와의 동맹도 불확실해졌으며 언제든 로마가 이집트를 침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권력을 강화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동 통치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독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세 살배기 아들 카이사리온을 공동 통치자로 앉힙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5세 카이사르.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 단독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로마의 정세를 예의주시합니다. 카이사르 암살 후 로마는 다시 내전에 빠집니다. 한쪽에는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다른 쪽에는 암살자들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클레오파트라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그녀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게 베팅합니다. 그들에게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이집트의 곡물을 제공합니다.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자살합니다. 로마는 이제 두 사람의 권력으로 나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서쪽 이탈리아, 서부, 안토니우스는 동쪽 그리스, 동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는 이해합니다. 이제 중요한 사람은 안토니우스다. 그리고 기원전 41년 운명적 만남이 다시 찾아옵니다. 기원전 41년
타르수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합니다. 타르수스에서 만나자고. 명목상 이유는 신문이었습니다.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도왔다는 의혹을 해명하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을 위한 자금. 그리고 그 돈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환장을 받고 고민합니다.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안토니우스는 위험한 남자였습니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이며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동방의 실력자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결정합니다. 간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카이사르를 만날 때는 카페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위압적으로. 기원전 41년 가을, 키드노스 강의 한 척의 배가 나타납니다. 아니, 배라고 부르기엔 너무 화려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바지선, 자주색 돛이 펄럭이고 은으로 만든 노가 물을 가르며 선실에서는 향이 피어오릅니다. 갑판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분장한 클레오파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옷, 머리에는 보석 왕관, 손에는 금홀. 주변에는 아름다운 시녀들이 에로스와 님프로 분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배가 타르수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강변에 모인 군중들이 입을 벌립니다. 신화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안토니우스와의 첫 만남. 안토니우스는 궁전에서 클레오파트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절을 보냅니다. 여왕 폐하께서 장군님을 배로 초대하십니다. 안토니우스는 당황합니다. 자신이 소환한 것인데 오히려 초대를 받다니. 하지만 호기심을 이깁니다. 그는 배로 향합니다. 배에 오르자 안토니우스는 압도됩니다.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 값비싼 향료가 타오르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31살, 절정의 나이. 아름다움보다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장군님,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어로 말합니다. 이집트의 여왕을 직접 만나러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웃습니다. 내가 소환했는데 여왕께서 나를 초대하셨소?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장군님과 동등한 관계로 만나길 원했을 뿐입니다. 대담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료됩니다. 전략적 유혹. 그날 밤의 연애는 전설이 됩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오감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성격을 파악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지성에 반응했지만 안토니우스는 감각에 반응했습니다. 화려함, 쾌락, 자극.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회 중간 클레오파트라가 말합니다. 장군님께서는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 중이시죠? 그렇소. 로마의 숙적을 정복할 것이요. 그렇다면 보급이 중요할 겁니다. 파르티아는 사막의 나라, 물과 식량이 귀하죠. 그렇소. 이집트가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곡물, 알렉산드리아의 물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 해군. 안토니우스의 눈이 빛납니다. 대가는 동맹입니다. 이집트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잠시 멈춥니다. 제 동생 아르시노에를 제거해 주십시오. 아르시노에,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
그녀는 과거 알렉산드리아 전쟁 때 클레오파트라에 맞서 싸웠고 지금은 에페소스 신전의 망명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클레오파트라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 안토니우스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좋소. 며칠 후 아르시노에는 신전 계단에서 암살당합니다. 로마 병사들의 칼에 피의 동맹이 맺어집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이집트로 갑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공식적으로는 군사회의를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쾌락에 빠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위해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클럽을 만듭니다. 매일 밤 연회, 사치스러운 음식, 온갖 오락. 로마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안토니우스가 타락했다. 이집트 여왕의 노예가 되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의도는 단순한 쾌락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묶어두는 것, 그를 이집트에 깊이 연결시켜 그가 클레오파트라 없이는 동방을 통치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기원전 40년, 클레오파트라가 다시 임신합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름은 알렉산더 헬리오스테양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달. 안토니우스의 아이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집트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로마로 돌아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옥타비아누스의 누나 옥타비아와 결혼까지 합니다. 정치적 결혼. 로마 내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침착합니다. 예상한 일이다. 그녀는 로마 정치를 압니다. 안토니우스에게 로마 귀족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압니다. 안토니우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집트의 돈이 필요하니까. 기원전 40년부터 37년까지 클레오파트라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경제를 부흥시키고 군대를 강화하며 외교 관계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7년 예상대로 안토니우스가 돌아옵니다.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안티오크에서 재회합니다. 이번 만남은 달랐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공식적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아내로 인정합니다. 로마 법상 중혼이었지만 안토니우스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갑니다. 로마 영토의 일부를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합니다. 키프로스, 페니키아 해안 일부, 크레타, 키레나이카. 이것들은 한때 이집트 왕국의 영토였던 곳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광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 기원전 36년. 안토니우스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파르티아를 침공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제공한 보급과 자금으로. 하지만 원정은 재앙이었습니다. 파르티아의 기병대는 로마 군단을 괴롭혔고 보급선이 끊기며 겨울 추위가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군대의 3분의 1을 잃고 간신히 돌아옵니다. 굴욕적 패배.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무능하다. 이집트 여왕에게 빠져 로마를 배신했다. 선전 공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원전 34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립니다. 알렉산드리아 헌정식. 황금 왕자의 클레오파트라가 앉고 그 옆에 안토니우스가 앉습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각자 왕자에 앉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선포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들의 여왕이다. 카이사리오는 왕들의 왕이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당한 후계자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의 공식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안토니우스는 동방 영토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분배합니다. 알렉산더 헬리로스는 아르메니와 파르티아, 클레오파트라 셀레나에게는 키레나이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텔포스에게는 시리아, 동방 제국의 건설, 로마와는 별개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제국.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분노가 폭발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원로원에서 연설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로마 영토를 외국 여자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는 이집트 여왕을 로마의 여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는 로마의 적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더 나아갑니다.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공개합니다. 유언장에는 충격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 로마 장군이 로마가 아닌 이집트에 묻히길 원한다. 배신자. 원로원은 결정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 주목할 점은 안토니우스가 아닌 클레오파트라에게 선포했다는 것.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과 싸우는 게 아니다. 외국 여왕과 싸우는 것이다. 안토니우스는 그녀에게 홀린 희생자일 뿐. 이렇게 하면 안토니우스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32년, 로마 역사상 가장 큰 내전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옥타비아누스와 서방 로마, 다른 쪽에는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동방연합. 군사력으로는 안토니우스 쪽이 우세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배, 이집트의 무한한 자금.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선전. 로마 전역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녀다. 그녀는 로마를 정복하려 한다.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노예가 되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정복하면 원로원을 알렉산드리아로 옮길 거라는 소문까지. 로마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를 지켜라. 동방의 여왕으로부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악티움만에 집결합니다. 500척이 넘는 전함.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기함을 직접 지휘합니다. 자주색 돛을 단 황금 장식의 배. 그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 사령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장군들이 반대합니다. 여자가 무슨 전투를 지휘합니까?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옹호합니다. 그녀는 이집트 여왕이다. 이집트 군대와 함대는 그녀의 것이다. 실제로 함대의 절반 이상이 이집트에 배었고 전쟁 자금 전체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맞은편에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 지휘관은 천재 제독 아그리파. 아그리파는 직접 대결을 피합니다. 대신 교란 전술을 씁니다. 안토니우스의 보급선을 끊고 해안 마을들을 습격하며 기다립니다. 시간은 옥타비아누스의 편이었습니다. 악티움만에 갇힌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습니다. 식량 부족, 식수 부족, 말라리아 확산, 병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동맹국들도 안토니우스를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갑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안토니우스는 결정합니다. 돌파한다. 악티움만을 벗어나 이집트로 퇴각하는 것. 전면전이 아닌 탈출 작전. 아침 일찍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움직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이를 차단합니다. 악티움 해전이 시작됩니다.
양측 함대가 충돌합니다. 안토니우스의 배들은 크고 무거웠습니다. 충각 전술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의 배들은 작고 빨랐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전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후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돛을 올립니다. 전투 중에 돛을 올린다는 것은 싸움이 아닌 도주를 의미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60척이 전장을 이탈합니다. 남쪽으로 이집트를 향해.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함대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갑니다. 작은 배로 갈아타고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를 쫓아가 따라잡습니다. 뒤에 남겨진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지휘관을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몇 시간 후 항복합니다.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의 승리. 클레오파트라는 왜 도주했나? 역사는 오랫동안 클레오파트라를 비난했습니다. 겁쟁이 여자가 도망쳤다. 안토니우스를 파멸로 이끌었다. 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에는 전쟁 자금 전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황금, 보석, 귀중품. 만약 그것을 잃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선택은 전술적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지고 있다. 자금을 지켜 이집트로 돌아가 재기를 준비하자. 그렇다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따라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집트였고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항해. 침묵의 3일. 이집트로 가는 항해.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배에 오르지만 그녀를 만나지 않습니다. 배 앞쪽에 혼자 앉아 3일을 말없이 보냅니다.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충격. 군대도 명예도 미래도.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내버려 둡니다. 아직 그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절망에 빠집니다. 궁전을 떠나 외딴 오두막에 들어가 혼자 지냅니다. 나는 티몬처럼 살겠다. 티몬. 사람을 싫어한 아테네의 은둔자.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합니다. 첫째, 국경 방어 강화. 옥타비아누스의 침공에 대비해 요새를 건설하고 군대를 재편성합니다. 둘째, 외교 시도.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제한 이집트는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간다. 대신 왕조는 유지하고 카이사리온이 파라오로 남는다. 옥타비아누스의 답. 안토니우스를 죽이거나 추방하라. 그러면 협상하겠다. 클레오파트라는 거부합니다. 셋째, 도주 계획. 클레오파트라는 배들을 홍해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집트가 함락되면 배를 타고 도망칠 계획. 인도로 아라비아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이 계획도 무산됩니다. 아랍 부족들이 배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기원전 30년 봄. 옥타비아누스가 두 방향에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동쪽에서는 시리아를 통해 서쪽에서는 리비아를 통해 집게처럼 조여옵니다. 안토니우스가 마지막으로 분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방어하기 위해 남은 군대를 이끕니다. 몇 번의 소규모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1일 안토니우스의 해군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합니다. 그의 기병대도 항복합니다. 배신입니다. 아니, 현실적 선택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는 것을. 군대가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분노에 차서 클레오파트라를 찾습니다. 당신이 날 배신했소. 당신이 옥타비아누스와 거래했소. 클레오파트라가 부인합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듣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두려워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해칠까봐. 그녀는 급히 자신의 영묘로 도망갑니다. 영묘, 왕들을 위한 묘.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자신의 무덤을 지어두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안토니우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무너집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고? 그렇다면 나도 살 이유가 없다. 그는 충복 에로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죽여라. 에로스는 울면서 거절합니다. 대신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찌릅니다. 안토니우스의 눈앞에서. 안토니우스는 에로스의 시신을 봅니다. 용감한 자여, 내가 주인에게 가르쳤구나. 그는 자신의 검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찌릅니다. 치명상이었지만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안토니우스. 그리고 그때 사자가 달려옵니다. 여왕께서 살아계십니다. 영묘에 계십니다. 안토니우스는 소리칩니다. 나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데려가라. 하인들이 그를 영묘로 옮깁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병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창문으로 로프를 내립니다. 하인들과 시녀들이 안토니우스를 로프로 끌어올립니다. 피투성이가 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울부짖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피를 자신의 얼굴에 바릅니다. 안토니우스가 말합니다. 울지 마시오. 내 삶을 슬퍼하지 말고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시오. 나는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소. 그리고 지금 로마인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으로서 명예롭게 스스로의 손으로 그가 죽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53세로 생을 마감. 한때 로마의 지배자 중 하나였지만 이제 패배한 장군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시신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정치적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13년의 세월이 흐르며 감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옥타비아누스의 사절이 옵니다. 항복하시오. 옥타비아누스 장군께서 안전을 보장하신다. 클레오파트라는 의심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협상을 시작합니다. 사절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집트 왕조를 유지시켜주면 항복하겠다. 내 아이들이 통치하게 해달라. 옥타비아누스의 답은 모호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산채로 붙잡는 것. 왜? 로마로 데려가 개선식에서 전시하기 위해. 로마의 승리를 과시하는 최고의 방법은 적국의 왕을 사슬에 묶어 로마 거리를 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동방의 여왕, 로마를 위협했던 적. 그녀를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옥타비아누스의 권위는 확고해질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직접 클레오파트라의 영묘를 방문합니다. 32살, 젊은 승리자.
클레오파트라는 39, 패배한 여왕. 두 사람이 마주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먼저 말합니다. 여왕 폐하, 로마는 관대합니다. 항복하시면 안전을 보장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무릎 꿇습니다. 굴욕적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아이들만은, 아이들은 잘 보살펴질 것입니다. 모호한 대답. 클레오파트라는 더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로마로 가야 합니까?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해합니다. 개선식, 전시품. 그녀는 카이사르의 개선식을 기억합니다. 그때 어떻게 적국의 왕들이 사슬에 묶여 로마 거리를 끌려다녔는지.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여동생 아르시노에였습니다. 절대로. 옥타비아누스가 떠난 후 클레오파트라는 결심합니다. 죽음을 선택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청을 합니다. 안토니우스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옥타비아누스는 허락합니다. 죽을 여자의 마지막 소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가 묻힌 곳을 방문합니다. 시녀들과 함께 그녀는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안토니우스,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나는 이집트인으로 이집트에 묻히고 당신은 로마인으로 이집트에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하 세계의 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당신의 땅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서는 이루지 못한 우리의 결합을 죽어서는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제 곧 나도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영묘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목욕을 합니다. 향유를 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주문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식사 중간 한 농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경비병이 검사합니다. 무화과입니다. 바구니를 흔들어 봅니다. 무화과들만 보입니다. 통과. 클레오파트라에게 바구니가 전달됩니다. 바구니 속에는 무화과와 함께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코브라, 아스프라고 불리는 뱀. 그 독은 빠르게 작용하며 고통이 적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나를 안토니우스 옆에 묻어달라. 그리고 독사를 꺼냅니다. 39세 여왕의 마지막 선택.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두 명의 로마 최고 권력자와 동맹을 맺었고 3000년 이집트 역사의 마지막을 지켰으며 이제 스스로 그 역사를 끝내려 합니다. 그녀는 뱀을 자신의 팔에 갖다 댑니다. 독리가 피부를 뚫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황금 왕자에 앉습니다. 왕관을 씁니다. 두 명의 시녀, 이라스와 샤르미온도 그녀를 따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얼마 후 옥타비아누스의 병사들이 영묘문을 부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편지를 받고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왕좌에 앉은 채 숨을 거둔 여왕,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쓰러진 두 시녀. 한 병사가 외칩니다. 이것이 여왕의 죽음인가? 샤르미온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훌륭한 왕들의 후손에게 어울리는 죽음이지요. 그리고 그녀도 죽습니다. 소식을 들은 옥타비아누스는 분노합니다. 가장 큰 승리의 상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사들을 불러 클레오파트라를 살려보라고 명령하지만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옥타비아누스는 일종의 경외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노예가 되는 대신 여왕으로 죽기를 택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녀를 안토니우스 옆에 묻습니다. 함께 묻히는 것. 살아서는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결합을 죽어서 이룹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 그녀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이사리온 프톨레마이오스 15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철학교사가 말합니다. 카이사르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카이사리오는 17살에 처형됩니다.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안토니우스와의 쌍둥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 안토니우스와의 막내 아들. 2세 아이는 살려집니다. 로마로 보내져 옥타비아누스의 누나, 옥타비아, 안토니우스의 전 부인이 키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이들을 안토니우스의 로마 부인이 기르다니. 쌍둥이 중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는 나중에 북아프리카의 왕과 결혼하며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아마도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끝납니다. 3000년 이집트 왕조의 종말.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더 이상 왕국이 아닌 로마 황제의 개인 재산. 나일강의 곡물은 로마로 실려갑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부는 로마 제국을 먹여 살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정복한 공로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이제 역사는 승자의 것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동맹자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방의 마녀, 로마 남자를 유혹한 요부, 제국을 위협한 외국 여자.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씁니다. 미친 여왕이 로마를 파괴하려 했다. 와인에 취해 어리석은 야심을 품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그나마 공정했지만 여전히 클레오파트라를 안토니우스를 타락시킨 여자로 그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르게 물을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남자를 유혹한 여자였을까요? 증거를 봅시다. 지성. 그녀는 8개 국어를 구사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어떤 장군도 이만큼 언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철학, 수학, 천문학을 공부했으며 알렉산드리아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정치력. 18살에 왕위에 올라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로마 내전의 복잡한 정치를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이집트 경제를 부흥시켰고 국제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전략. 카이사르와의 동맹은 계산된 정치 행위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의 연합도 이집트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것은 돈, 군대, 보급이었습니다. 받은 것은 보호와 영토였습니다. 거래였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웠을까요? 놀랍게도 동시대 기록들은 그녀의 미모를 그다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씁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대화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고 그녀의 외모는 지성과 함께 어우러져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동전에 새겨진 초상을 보면 날카로운 코, 강한 턱선, 전통적인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만약 클레오파트라가 남자 통치자였다면 외교적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 전쟁 자금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면 역사는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훌륭한 외교가, 뛰어난 전략가, 현명한 왕. 하지만 그녀는 여자였기에 남자를 유혹한 요부, 타락시킨 마녀, 위험한 판무 파탈. 이것이 역사의 이중잣대입니다. 사실 로마가 클레오파트라를 그토록 악마화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만약 악티움에서 이겼다면? 만약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동방 제국이 수립되었다면? 로마의 권력 중심은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라틴 문화가 아닌 그리스, 이집트 문화로, 원로원이 아닌 헬레니즘 군주제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로마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외국 여자가 로마 남자를 통해 로마를 정복하는 것을,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더욱 악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위협을 정당화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의 유산. 클레오파트라는 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녀는 2000년 동안 예술, 문학, 영화의 주제가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수많은 그림들, 현대 영화들. 정치적으로 그녀는 여성 통치자의 원형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여자, 독립적인 여자, 두려워할 필요 없는 여자. 역사적으로 그녀는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누가 쓰는가? 승자의 기록은 얼마나 진실한가? 여성의 권력은 왜 항상 유혹으로 설명되는가? 21세기의 재평가. 오늘날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봅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그녀를 재조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용당한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행위자였습니다. 주체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약한 왕국의 여왕으로 태어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왕국을 지키려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비겁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켰습니다. 로마의 개선식에서 전시품이 되는 대신 여왕으로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그날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 이후 3세기 동안 지속된 그리스, 동방 문명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로마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동방의 마녀가 로마 영웅들을 유혹했으나 결국 로마의 정의가 승리했다. 2000년 동안 이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사랑으로 권력을 얻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위해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유혹한 여자가 아니라 제국을 움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성이었고 용기였으며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지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왜 역사는 여자의 권력을 언제나 유혹으로 설명할까요? 왜 독립적이고 강력한 여성은 위험한 존재가 될까요? 클레오파트라가 판무 파탈로 기억되는 것은 실제 그녀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를 두려워한 남자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에게는 클레오파트라가 강력한 정치가로 기억되면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가 똑똑한 여자와 싸워 겨우 이겼다는 뜻이 되니까요. 훨씬 나은 이야기는 로마가 사악한 마녀를 물리쳤다는 것.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악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진실의 복원.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증거들이 말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통치자였는지,
그녀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노예가 되기보다는 여왕으로 죽기를 택했던 그 선택은 그 어떤 승리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남긴 것. 클레오파트라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역사는 누가 쓰는가? 진실과 선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여성의 권력은 왜 다르게 평가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강력한 여성을 여전히 위협으로 보지 않는가? 독립적인 여성을 여전히 문제로 보지 않는가?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 그녀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으려 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왕국을 지키려 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끝낸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역사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여성 중 한 명이며 그녀의 삶은 권력, 생존, 그리고 존엄에 대한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AM153 고전 이야기는 그 기록의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숨겨진 역사를 함께 발굴해 주세요. 클레오파트라가 묻힌 무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이집트 땅 아래 안토니우스와 함께 그녀는 잠들어 있습니다. 2000년의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